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1부 1장 시학과 수사학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 2절의 제목이 구조시학이라고 붙어 있죠. 이것은 좀 줄여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정확하게 부르면 구조주의 시학입니다. 시학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문학 이론이라 그랬죠. 문학 일반 이론. 자, 그러니까 구조시학이란 말은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형식주의 이래로 일상어와 문학의 대립이 문학성의 문제를 규정하는 시학, 가로하고 문학 이론이라고 붙여놨죠. 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자,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에서 주로 이 비평이 성립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통칭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비평의 한 유파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주로 문학성에 관심이 있었어요. 문학성이 뭘까요? 성자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죠? 남성, 여성 할 때도 이 성자를 씁니다. 특성, 속성 이런 뜻이죠. 그럼 문학이 문학인 특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까요? 문학성을 탐구했다는 것은 문학이 다른 언어 행위와 달리 문학적 언어는 왜 문학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글로 쓰여진 혹은 언어로 인간이 구사하는 것은 아주 많은데 종류가 많은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사학과 문학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이 2절이 지금 등장한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고 언어를 분석하는 그죠? 학문입니다. 그것은 꼭 문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모든 학문에 다 포함이 되니까 내가 예를 든 것이 법학, 그죠? 법학도 수사학이 중요하다 그랬죠? 또 정치학에서도 수사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학이 대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정치 연설과 법정 연설입니다. 수사학, 알겠습니까? 네, 법정 연설. 법정에서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죠?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공방을 벌이죠. 그죠?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사안을 놓고 공방을 벌입니다. 이때 판사를 설득해야 되니까 수사학이 필요합니다. 정치 연설도 그죠?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에게 자기 정책을 그죠? 홍보하거나 알리려고 할 때 이 수사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 연설도 수사학 학문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야에 두루두루 공통 학문으로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통합학문이라는 얘기도 했죠. 공통학문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수사학인데 지금 문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이전에 구조주의 바로 이제 선배격이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는데 왜 이 문학이라고 하는 속성이 생기느냐. 어떻게 글을 써야 시가 될까. 그죠? 다들 시를 쓰고 싶어 하지만 다 뭡니까? 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쓰는 게 일기인지 수필인지 시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이 문학성입니다. 어떤 글은 시가 되고 어떤 글은 소설이 되고 어떤 글은 희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문학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비평을 할 때 시를 비평할 수도 있고 소설을 비평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어떤 언어가 시가 되고 어떤 언어가 소설이 되고 어떤 언어가 문학이 되느냐. 보통 언어가 아니라 문학의 언어가 되느냐. 이걸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문학성의 문제를 규정하는 문학 이론에 관심을 가진 것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콥슨입니다. 김경태 읽어봅시다. 야콥슨은 문학 연구의 대상을 문학이 아니라 문학성, 즉 주어진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그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작품 자체, 즉 문학 텍스트를 하나의 내재적 체계로 간주하고 그 구성 요소의 형성 원리와 법칙을 규명하는 것이다. 예, 자 이것이 바로 문학성의 뜻이죠. 그죠? 왜 이 언어가 문학이 되느냐? 그래서 그 보세요. 작품을 문학 작품으로 만드는 그 무엇이 바로 문학성인데 작품 자체, 문학 텍스트를 내재적 체계로 간주하고 시는 시 나름의 내적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시가 되는 거고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의 내적 체계가 있겠죠. 그게 뭐냐? 이걸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시는 왜 시가 되고 소설은 왜 소설이 되느냐. 그래서 그 구성 요소의 형성 원리와 법칙을 규명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야콥슨의 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콥슨이 제시한 이 시학의 개념을 발전시킨 토도로프는 시학을 해석과 과학 사이의 대칭관계를 깨트리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과학은 좀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학문이죠. 그죠?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하면 과학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는데 인문학은 인문과학이라고 잘 얘기 안 하죠. 인문학이라고만 그냥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엄밀한 객관적인 학문이라기보다는 인문학은 좀 더 그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문학이 뭡니까? 문사철이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우리 고려대학으로 따지면 문과대학이 바로 인문학의 인문학을 하는 대학인데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언어학은 과학에 속합니다. 언어학은 좀 더 엄밀하고 객관적인 그죠? 국어학, 영어학, 그죠? 불어학, 일어학 이렇게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학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럼 해석과 과학 사이에서 이 시학, 문학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문학 이론은 완전한 과학도 아니고 완전한 해석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자, 보세요. 아까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문학성을 탐구하고 그 문학성을 탐구한다는 것은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구성 원리와 체계를 탐구하니까 이건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과학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법학이든 경제학이든 경영학이든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일반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문학을 과학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아주 객관적이고 엄밀하고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찾으려고 했는데 토도로프가 생각할 때 문학 이론이 아무리 과학이 되려고 해도 완벽한 과학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 사이에 해석과 과학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뭐가? 시학이. 자, 여기 이해가 됩니까? 토도로프의 생각이? 그는 문학 텍스트 자체를 그것만으로 끝나는 앓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해석으로 칭하고 개개의 텍스트를 추상적인 구조의 발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과학으로 칭한다. 그러면서 토도로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님, 책을 빌려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인용한 부분입니다. 시학은
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것을 아니죠. 토도르프가 설명한 것을 내가 뭡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고 반대가 됐네요. 그죠? 내가 설명한 것을 토도르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학은 해석과 과학 사이의 상보적 관계. 해석과 과학 사이에서 그죠? 상보가 뭡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다. 완전히 해석으로 가도 안 되고 완전히 과학으로 가도 안 된 그것이 문학 이론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다음 21쪽 넷째 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구조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학문 분야가 하나의 세부 학문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20세기 이후 서구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 구조주의가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발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언어학에 있어서는 구조주의 언어학 누구일까요? 소시러죠. 우리 학생들 많이 알고 있는 소시러입니다. 그리고 인류학 분야에서는 누가 대표적으로 이 구조주의 인류학을 했을까요? 레비스트로스죠. 슬픈 열대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인류학을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가지고 새롭게, 이전에도 인류학은 있었는데 현대적인 방법으로. 언어학에서는 소시러가 구조주의 언어학,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것은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죠. 이쪽에서는 역시 토도로프나 이런 사람들이, 야콥슨 같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는 역시 소시러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넷째 줄부터 나옵니다. 21쪽 넷째 줄. 하나영 읽어봅시다. 네. 언어는 통상적으로 외연과 내포의 두 의미로 분류된다. 외연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이며 사전적인 의미인데 이것은 고정되고 인정된 기존의 의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여 랑글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학의 언어는 유추상적이고 한정된 랑글을 재료로 하여 예술가가 창조적으로 무한히 부려 쓴 파르이다. 이것은 예술가가 특수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언어인데 따로 내포로서의 문학적 언어는 개인적 언어이다. 시인은 예술적 효과를 창조하려는 의도와 관련하여 낱말을 엄밀히 선택하고 이것을 긴밀하게 배치함으로써 세부와 전체 간의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한다. 언어의 선택과 배열은 언어 기호의 형성 과정이다. 예, 여기서 이제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연, 내포 이런 단어죠. 자, 우리가 문학성을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문학이 왜 문학이냐, 다른 언어와 어떻게 다르냐. 그랬을 때 첫 번째 언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연적 언어와 내포적 언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이 중에 어느 것이 문학의 언어겠습니까? 내포겠죠. 외연은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의미를 지시하는 그러한 좀 상식적이고 단순한 차원이고 내포는 그 안에 하나의 언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 미묘한 의미, 중청적인 의미,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언어가 문학의 언어겠죠. 그러니까 내포라고 하는 개념이 문학의 언어에 속한다. 그 다음 개념은 랑그와 파롤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가장 기초 개념이죠. 랑그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으로 숨어 있는 뭐예요? 어떤 규칙, 언어의 규칙.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가장 쉽게 영어 공부할 때 일상 회화를 먼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걸 먼저 공부해서 규칙을 먼저 우리가 익혀가지고 하죠. 문법, 그죠? 문법. 이 랑그는 문법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숨어 있는 것이지, 그죠? 이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파롤이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드러나고 활용되는 언어 행위를 파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파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속으로 이 랑그의 규칙에 의거해서,
그죠? 근거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구분해서 랑과 파롤의 개념을 설정한 것이 바로 소시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시러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소시러의, 자, 그러니까 구조주의 문학 이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소시러의 이 구조주의 언어학이 자의적이고 변별적인 기호 체계로 간주한다. 이것도 아마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시절에서도 배웠을 것 같은데, 자의적이다. 이 말이 뭐예요? 자의적이다. 자의적이란 말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거죠. 임의로 그렇게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자의, 그죠? 임의로 약속했다. 뭐와 뭐의 관계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그 밑에 이제 랑과 파롤 다음에 기표와 기의라는 말이 나오죠. 자,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시러가 볼 때 소시로? 왜 소시로가 됐을까요? 소시로. 언어는 일종의 기호인데 모든 기호는 이렇게 기표와 기의의 관계로 되어 있다. 불어로 이 기의를 시니 피에라 그러고 기표를 시니 피앙이라 그럽니다. 이게 나올 어떤 책에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번역해서 기의구나. 번역하면 기표구나. 뜻이 뭘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기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는 이 기호입니다. 기호의 의미. 그죠? 기호의 의미. 이거는 기호의 뭘까요? 표시. 기호의 표시. 우리가 여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호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기의는 뭘까요? 실제 이 동물이겠죠. 닮았습니까? 호랑이 같습니까?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얼굴만 그리면 더 잘 그렸을 텐데 몸체를 다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뭐예요? 요 기호가 표시하는 실체죠. 원래 그 대상, 지시 대상 혹은 지시 의미, 그게 어디에 속해요? 기의에 속하죠. 그런데 이 동물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꿈에 호랑이 봤다 할 때 이런 언어로 내가 전달하잖아요. 이게 기호 표시입니다. 기표입니다. 기표는 뭐예요? 우리 한국어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이걸 조합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기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는, 기호는 이 기의와 기표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계가 뭐예요? 이것의 관계가 자의적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필연적이지 않다. 뭔 말입니까? 일종의 이것은 약속일 뿐이지 이 동물을 토끼라고 한다고 한들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토끼라고 부르자고 했으면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토끼라고 우리는 이걸 불렀다는 것이죠. 이게 소시러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게 자의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대 언어학은 이 소시러의 이론을 토대로 계속 발전을 했어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를 이해하고 그 관계가 자의적이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왠지 이 동물은 토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호랑이라고 불러야 제 이름을 갖는 것 같이 토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소시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의 본질을 잘 표현한 것이지 꼭 자의적이지 않다. 본질을 잘 표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필연적. 어찌 보면 이 두 관점 사이에 언어관이
그죠?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소시르는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인데 현대 언어학은 이 소시르의 기표와 기의 자의성이라는 이 생각을 토대로 계속 전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공시적인 방법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시적인 것도 이 소시르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개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시란 말을 이해합니까? 같을 공자, 때 시자,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 반대말이 뭘까요? 통시죠, 통시. 통할 통자를 써서 시간을 간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시르의 생각은 언어의 역사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시간, 즉 하나의 원리와 법칙을 찾아내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하는 이 통시성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공시적 차원에서 원리를 혹은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 자, 지금 소시르 구조주의 언어학의 가장 기초 개념 몇 가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 지금 이걸 소시르의 이 기초 개념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공부하는 많은 현대 다양한 학문들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잘 모르겠다 그러는 사람은 이걸 계속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른 거 공부하는데 이 소시르에, 왜냐하면 구조주의가 아까 얘기했지만 언어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인류학,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분석학 등등 현대 많은 학문에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하나의 이 개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소시르의 이 개념을. 자, 정리해 볼까요? 랑거와 파롤. 그죠? 개념들 정리해 보세요. 기표와 기. 그죠? 여기 지금 계열체, 계열관계, 통합관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계열과 통합이 뭘까? 어제 야구를 잠깐 보다가 큰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잤는데 철수는 야구를 사랑한다. 자, 이런 이런 문장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모든 언어는 한국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는 이 계열체와 통합체의 관계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죠. 계열.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이 있고 자연계열이 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학 진학할 때 대체로 법학, 경영학, 국문학 뭐 이렇게 그죠? 심리학 이렇게 가죠. 문과가 아니라 이과 고등학교 때 이과 계열이었던 학생들은 의대도 가고 그죠? 이과대학도 가고 공과대학도 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계열입니다. 뭘로 묶여져 있어요? 유사성에 의해서 계열이 묶여집니다. 통합은 이 계열에 의해서 묶여진 걸 다시 통합해서 하나로 종합하는 거니까 이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종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구사할 때 아까 이거 예를 들었죠. 랑거. 이거는 우리가 일상 언어를 구사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문법이 있어서 우리 모국어를 구사할 때는 이거 의식 안 하고 이걸 그냥 하지만 내가 구사하는 빠롤 속에는 랑거가 이미 그죠? 원리로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잘 익혀서 여기 이 원리와 법칙에 맞게 이걸 구사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처음부터 회화를 공부하는 수도 있지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언어를 구사할 때 나도 모르게라는 말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랑거에 의거해서 그죠? 빠르를 구사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개념들을 우리 학생들 자유자재로 잘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이제 앞으로 우리 국문과 공부뿐만 아니라 인문학 공부 전반을 잘 할 수 있겠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랑거에 의거해서 빠르를 구사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응? 일반 원칙을 그죠? 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죠? 이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구조주의죠. 이게 구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빠롤의 밑바닥에서 이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러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뭐예요? 구조주의 언어학을 발전시킨 것이죠. 자, 이때 보세요. 철수와 같은 계열에 올 수 있는 주어와 주어의 유사성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죠? 언어들이 있겠죠. 내가 야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식구들은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영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철수, 나, 식구, 영희는 다 주어, 이건 주어죠. 주어, 목적어, 소수로인데 요 주어 자리에 동등한 자격으로 그죠? 유사성, 다른 말로 등가성을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같은 자격을 갖는다. 그게 계열체입니다. 우리는 같은 계열에 들어있어. 그죠? 나는 남성 계열이고 나는 여성 계열이야. 나는 뭡니까? 문과대학이고 나는 의과대학이야. 이게 다 계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열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계열이 형성된다는 것은 유사성과 등가성, 같은 값을 갖는, 같은 무게를 갖는, 같은 가치를 갖는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 사이의 관계가 뭐예요? 계열적 관계입니다. 계열적 관계.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관계가 뭘까요? 이 주어는 주어만으로는 문장이 안 됩니다. 철수는 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수로가 나와서 그죠? 이렇게 돼야 이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고 상대방에게 언어가 전달되는 거죠. 기호가 전달되는 거죠. 이것과 이렇게 관계. 이것이 뭐예요? 통합적 관계입니다. 계열과 통합이 계속 뭡니까? 옷감에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우리는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하나요? 의식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 이게 빠롤입니다.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게 이런 원리가 들어있어. 법칙이. 이게 란겁니다.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구조라는 관계. 언어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인류학에서는 레비스트루스가 이런 방식으로 인류학의 여러 구조들을 찾아낸 것이죠. 숨어있는 어떤 구조? 무의식적인 구조.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구조. 그게 어떤 영역이든 다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신분석학에도 프로이트나 라칸 같은 사람이 이 무의식의 구조를 찾아낸 거죠.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법칙으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정신분석학의 어떤 규칙이나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이게 다 구조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목적어에 오는 자리도 역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은 계열의 그죠? 단어들이 올 수 있겠죠. 철수는 야구를 사랑하지만 철수는 뭐예요? 축구를 사랑할 수도 있죠. 그죠? 야구 대신에 축구가 선택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 세로축은 계열 관계고 그 중에서는 선택이 작용합니다. 내가 이 많은 주어 계열 중에서 철수를 선택했고 이 많은 목적어 계열 중에서 야구를 선택했고 사랑한다도 있지만 정오한다도 있을 수 있죠. 자꾸 지면 정오가 생기죠. 탈락하고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될 수도 있는 거죠. 철수는
정우는 좀 너무 가격하니까 미워한다. 철수는 야구를 미워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철수는 야구를 사랑한다도 될 수 있지만. 그럼 이 사랑한다, 미워한다, 또 뭐 많은 스스로, 이것도 같은 계열이죠. 계열인데, 요렇게 어떻게 돼요?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통합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합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언어를 구사하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소시르가 볼 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언어의 구조를 탐구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이론이죠. 그게 바로 계열적 관계와 통합적 관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부분 읽어봅시다. 권지선, 어디? 읽어봅시다. 계열적 관계는 자, 이제 설명을 이제 다시 이해해 봅시다. 계열적 관계는 유사성 나왔죠? 유사성을 기준으로 한다. 왜? 같은 계열은 같은 유사성과 등가성을 가지니까. 그죠?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과 계열, 이과 계열은 같은 어떤 유사성으로 묶여 있어. 그죠? 근데 문과 계열하고 이과 계열은 다른 계열이지. 그죠? 유사성이 별로 없지요. 그죠? 그다음 보세요. 선택을 통해 이동한다. 수직적 관계. 자, 이 중에 어떤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선택이 일어난 거야. 실수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라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영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언어를 이 문장을 구사할 때 하나의 문장을 구사할 때 이때 계열 축에서는 선택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통합적 관계가 이제 형성돼야 되겠죠? 그다음 보세요. 통합적 관계는 인접성을 기준으로. 자, 인접성 나왔습니다.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해둬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외워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사학의 5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조호정. 뭘까요? 수사학은 5개로 이루어져 있어. 암기가 제대로 안 됐잖아 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 암기는 단순 암기가 아니죠. 수사학적 암기입니다.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 그 당시에 왜 이 수사학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실용적인 필요가 있어서 발달했는데 이 암기술도 엄청 발달했어요. 우리 시대에 암기술이 가장 뒤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뒤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 왜냐하면 기계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 암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광장에서 큰 건물 속에서 뭐 강의를 듣다가 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다 죽었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그 사람을 그 시신을 그죠? 인도해야 되잖아.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훼손됐어. 근데 거기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기억술입니다. 암기술. 주로 이제 그렇게 기억했겠지. 이 공간 감각으로 이렇게 몇 열 몇째 줄에 누가 있었지? 내가 기억을 하는 거죠. 몇 열 몇째 줄에 누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해 봅시다. 배열, 암기. 아니지. 암기가 그 다음에 오는 게 아니지. 착상, 배열, 그 다음에 표현, 암기, 발표. 다 기억합니까? 착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자, 다시 돌아와서 통합적 관계는 인접성을 기준으로 결합에 의해. 자, 이제 이게 인접성이고 아까는 선택이었는데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문장이 완성되겠어요? 결합을 해야 되죠. 이건 가로축입니다. 자, 선택과 결합. 이해하죠? 선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합이 돼야 하나의 문장이 의미 있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그걸
일상생활에서 구사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구사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결합에 의해 이동하는 수평적 관계다. 자, 이제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 교재를 혼자 공부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수업 시간에 내 설명을 잘 듣고 내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소시르만 공부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되는데 사실은 전문학자면 몇 줄로 내가 소시르를 요약했습니까? 8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가 엄청 압축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핵심 개념 위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진전된 공부는 이제 다른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소시르만 하는 게 아니고 온갖 많은 이론가들이 많이 등장해서 조금씩 맛을 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맛을 보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더 진전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1쪽 밑에서 둘째 줄 조희수 읽어봅시다. 야콥스는 세계로서의 언어는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에 지배된다는 소시르의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언어의 시적 기능에 대한 일반 이론을 언어학과 시학에게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야콥스는 언어적 교통을 가능케 하는 6가지 요소로 발신자, 수신자, 문맥, 접촉, 코드, 메시지 등을 들고 이에 상응하는 6가지 언어적 기능을 제시한다. 예, 자 지금 공부한 8줄은 소시르 얘기였고 이제 또 한 10줄은 이제 야콥슨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가 한 사람 한 사람 왜 지금 이 두 사람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소시르의 영향을 받아서 야콥슨이 그죠? 러시아 형식주의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나요? 구조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이론가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읽은 문장 보세요. 야콥스는 체계로서의 언어는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에 의해 지배된다는 소시르의 언어학의 토대를 두고 이랬죠? 자, 조금 전에 공부했던 그것입니다. 이게 그죠? 소시르의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의 결합. 야콥스는 그걸 그대로 뭐예요? 이어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언어의 시적 기능에 대한 일반 이론. 자, 언어가 어떻게 보통 언어가 아니라 시가 되느냐 혹은 문학이 되느냐 그걸 연구했다는 거죠. 아까 맨 앞에 우리가 러시아 형식주의 하면서 문학성 탐구했다는 것 그것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야콥슨이 언어적 소통, 언어적 교통을 6가지 요소로 발신자, 수신자, 문맥, 접촉, 코드, 메시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런 규칙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 중에 언어의 시적 기능은 메시지를 지향할 때 나타난다. 메시지를 지향하는 언어는 언술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행위를 중시한다. 보통 우리가 메시지 그러면 내용을 뜻하는데 야콥슨이 말하는 메시지는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뭡니까? 행위를 얘기한다. 이것이 좀 염두에 둬야 될 요소입니다. 안 그러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국 야콥스는 언어적 교통,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소통. 언어적 기능, 시적 기능의 순수를 밟아서 시적 기능은 첫째 메시지, 곧 언술 행위 자체를 지향하고 지시적 기능을 모호하게 하는 거. 자, 앞에서 뭐와 관련됩니까? 언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지시적 관계에 해당되는 게 뭐였어요? 외연. 그러니까 외연이 아니란 거지. 이 내포란 거지. 시적 언어의 특성은 내포니까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지시적 기능을 모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너무 명확한 의미를 그죠?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하다 보면 시를 잘못 읽을 수가 있죠. 시는 오히려 모호한 것이 시의 생명인데 셋째로 모든 언어학의 수준에서 대응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금 소시르하고 야콥슨을 관련지어서 얘기했는데 두 명이 대표적인 지금 이제 구조 시학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가 그 다음에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프랑스 구조주의 학자들이 또 등장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초 학문 단계니까 그것까지 다 하진 않고요. 그게 이제 어디에 주로 좀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됐다고 그랬어요? 일부 2장이죠. 구조시학과 수사학이라고 45쪽부터 있죠.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는지 한번 대충 봅시다. 누가 있는지만 봅시다. 우리가 이거 자세히 공부하는, 이번 학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원론만 공부하고, 이 강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47쪽 보세요. 프랑스 구조주의 문학 이론가들이 누가 있는지 대표적인 사람이 롤랑 바르트입니다. 그죠? 47쪽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 하면 토도로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토도로프. 쩌베탕 토도로프. 52쪽에 있죠? 그 다음에 56쪽에 제라르 주네트. 이 사람도 어디선가 들어본 사람 같아요. 어디선가 만난 사람 같아요. 어디서 만났어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기억 안 납니까? 수사학이 역사적 과정을 밟으면서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그걸 얘기한 사람 말이야. 확인해 볼까요? 기억력이, 이제 암기력이 지금 이틀 지났는데 벌써 기억력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암기술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18쪽 보세요. 18쪽 둘째 단락. 제라르 주네트가 줄어드는 수사학을 얘기했잖아. 그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정도로 하고 22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대표적인 이론가들은 두 사람이죠. 누구와 누구예요? 소시르와 야콥슨이야. 상당히 관련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이철민. 소시르의 언어학에 토대를 두고 언어의 시적 기능을 해명한 야콥슨은 수학의 용어를 빌려와 언어의 선택을 의무로 언어의 배열을 판으로 기술한다. 자, 이게 야콥슨이 했던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잘 보세요. 이미 우리가 이거 했으니까. 언어의 뭐예요? 자, 우리가 한 거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언어의 선택을 뭐라고? 요게 언어의 선택이지. 요거 언어 선택이지. 같은 계열에서 언어가 선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요걸 언유와 관련시켰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야콥슨? 언어의 결합을 뭐라고 했어요? 이걸 환유라고 불렀어요. 자, 언유, 환유라는 이 개념은 원래 어느 학문의 개념입니까? 수사학의 개념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 고대 수사학이, 그죠? 중세 수사학과 고전 수사학을 거쳐서 근대 수사학이 넘어오면서 줄어들었잖아. 줄어들면서 언유, 환유 중심으로 재구성됐다 그랬죠. 그 수사학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야콥슨이라는 이 학자는 구조주의 언어학에다가 수사학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죠. 소시르 이론을 자기식으로 수사학적으로 설명한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돼요? 같은 계열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언유다. 이 말은 언유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보면 언유는 원래 유사성을 가지고 A 이퀄 B로 만들어내는 거잖아.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언유죠. A 이퀄 B가 호수잖아. A와 B의 관계가 유사하거나 동등해야 되지. 등가성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야콥슨은 이 언어학적 개념을 수사학적 개념하고 결합을 시킨 거야. 왜냐하면 이게 원리가 비슷하니까. 요거 같은 계열에서 선택을 찾아내는 것은 언유의 원리에 의해서 등가성을 가지거나, 그죠? 같은 값을 가지거나 유사성을 가진 것들끼리 결합을 시키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언유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현대학문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의 핵심입니다. 이 단원의 핵심이야. 왜 그럴까요? 이 단원의 제목이 뭐야?
시학과 수사학이잖아. 문학 이론과 수사학이잖아. 지금 바로 야콥슨이 문학 이론과 수사학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게 지금 이 파트, 2절에서 구조시학에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유, 환유라는 개념이 문학 이론에도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가지고 현대 학문에 와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의 배열, 결합이라고 했는데 이걸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배열이죠. 결합, 배열. 배열을 환유로, 그죠? 환유로. 환유는 뭡니까? 자, 환유는 수사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우리 인과관계를 따질 때, 결과만 가지고 원인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내용물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인과관계나 내용물, 그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 근데 이제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건 제유라는 또 수사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유와 환유의 관계는 어떤 사람은 제유는 환유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유도 환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유와 환유를 우선 따로 기억해 두고 이 제유는 환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것은 이론이 주장이 다릅니다.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빵을 다오. 죽음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다오. 죽음이 아니면 빵을 다오. 아무튼 빵이 뭘 의미합니까? 그렇다고 빵만 주면 욕 듣겠죠. 음식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가 빵이죠. 그러니까 부분이지만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유입니다. 빵은 음식물을 얘기합니다. 식량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릇으로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오늘 퇴근할 때 한 잔? 할까? 한 잔 어때? 한 잔. 잔은 그릇이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술을 마시자고 해야 되는데 한 잔? 잔을 마실 수는 없죠. 근데 그 한 잔이 내용물을 지칭하죠. 그런 게 다 환유입니다. 그러면 환유의 속성은 뭘까요? 결과로 원인을 얘기하거나 그릇으로 내용물을 얘기하거나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거나 다 이 꼴이 아닙니다. 자, 이 연유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원유는 유사성이나 이꼴이거든요. 이꼴이라는 것은 등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관련성이 있을 뿐입니다.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잔과 그 안에 들어있는 술은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잔 할까 해도 술을 마시자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연관성입니다. 자, 보세요. 설수와 야구와 사랑한다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유입니다. 이거는 은유고 이거는 환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야콥슨이 문학 이론하고 수사학 이론을 결합했는가? 그 중에 핵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은유와 환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학 이론하고 수사학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은유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언어의 결합으로서 시의 기본 수사학이 되는 것이라면, 자, 그러니까 야콥슨은 이걸 가지고 이제 야콥슨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요? 문학성을 찾아내는 것이죠. 왜 시가 시냐? 왜 문학은 문학이냐? 그러니까 시가 시인 이유는 시는 주로 언어들 중에서 뭘 많이 구사한다는 거예요? 은유를 많이 구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를 읽다 보면 A = B가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앵두 같은 입술 이런 것은 은유가 아니라 직유지만 직유도 크게 보면 은유의 변형이기 때문에 직유를 많이 쓰거나 은유를 많이 쓰는 것이 그죠? 시의 언어인데 그 시의 언어는 이렇게 이꼴을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만 숨은 유사성을 찾아서 숨은 등가성을 찾아서 언어를 많이 구사하면 그게 시적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누구요? 야콥슨이 찾아낸 시의 문학성입니다. 시의 문학성.
그 다음에 환유는 인접성을 바탕으로 언어의 결합으로 산문의 기본. 그러니까 수필 같은 거. 산문, 소설, 시가 아닌 산문은 환유의 원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문학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문학성을 찾아내는 거죠. 왜 시가 시냐? 시인 이유, 소설인 이유, 수필인 이유. 언유의 원리가 많이 지배하는 것은 시고 환유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은 산문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원리를 혹은 법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야콥슨이 하려고 했던 작업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학 이론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수사학 개념을 결합시켜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다. 사실은 소시의 이론으로부터 그죠? 나온 이론이지만 수사학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야콥슨은 이를 홍태리 야콥슨은 이를 시적 기능은 객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투사한다라고 표현한다. 자,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젠 약간 아까는 단순했죠. 시는 언유고, 그죠? 산문은 환유다. 이렇게 아주 이분법으로 얘기했는데, 이분법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딱 잘라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시적 기능은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투사한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하나 좀 따져봅시다. 자, 보세요. 자, 어떤 언어가 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느냐. 자, 보세요. 등가성의 원리. 이거죠. 이게 등가성의 원리잖아요. 원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등가성의 원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선택의 축이 뭐예요? 이 축이 선택이죠. 그죠? 선택의 축에서 이 축이 뭐예요? 배열의 축이죠.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어떻게 한다? 투사한다는 건 뭐예요? 쏘는다는 거예요. 빛을 쏘듯이. 여기 영상 쏘는 기계의 이름이 뭐예요? 프로젝션이죠. 프로젝트, 영어로 프로젝트, 쏘는다, 투사한다. 빛을 투사한다. 투사하니까 뭐예요? 언어의 원리를 이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투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더 강해지겠어요? 언어의 원리가 강해지는 거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등가성의 원리를, 등가성은 유사성의 원리죠. 등가성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배열의 축으로 투사한다. 지금 표정을 보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렇게 좀 열을 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난 모르겠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 교재를 다시 정독해보고 그래도 모르면 내 연구실로 찾아와서 개별 지도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시간에 집중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선 이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돼도 집중해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나중에 복습할 때 내가 집중해서 잘 이해가 안 돼도 들어놓으면,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를 포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선택의 유사성이 배열의 인접성에 중첩되는 것이다. 자, 다 오늘 공부한 개념들입니다. 선택이란 개념, 배열이란 개념, 유사성이란 개념, 인접성이란 개념. 오늘 다 공부한 거니까, 그죠? 오늘 두 사람 공부했죠? 소시르, 야콥슨. 지금 야콥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콥슨은 계속해서 인접성이 유사성에 중첩되는 시에서는 환유는 모두가 다수는 언유적이고 언유는 모두 환유적이다. 나중에 가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냥 얘기해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시에서의 언어의 기능이 복잡해진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것이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시르가 언어는 계열과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열은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유사성이 있거나 같은 등가성이 있는, 등가성이란 말도 같은 값을 갖는다, 같은 무게를 갖는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유사성이나 등가성을 가진 것을 계열이라 그랬고, 같은 계열. 그렇죠? 그리고 이 계열만 가지고는 문장이 언어가 안 되고 이것을 통합적 관계를 통해서 연관성을 가진, 그죠? 주어, 목적어, 서술은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그걸 결합이라고 하거나 배열이라고 했어요. 같은 계열 속에서는 하나의 선택이 일어나고, 그죠? 계열 속에서는 선택이 일어나고, 그 선택된 것하고 또 결합이 일어나야, 즉 배열이 일어나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돼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소시르가 얘기한 거고, 야콥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수사학적 개념인 언유와 환유를 여기다가 연결시킨 겁니다. 요것의 원리는 언유고 요것의 원리는 환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언유의 원리가 더 강한 것은 문학으로 따지면 시가 이 언유가 더 강하고, 그죠? 시가 언유가 강하다는 것은 시는 그만큼 뭐가 강한 거예요? 유사성과 등가성에 의해서, 그죠? A 이퀄 B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A 이퀄 B를, 그죠? 이 언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산문은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것은 이 환유의 원리가 강하다. 환유의 원리가 강하다는 것은 이 인접성, 즉 연관성을 통해서, 자, 이걸 언유라고 했고 이걸 환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식으로 따지면 이거죠. 이거 공식으로 따지면 뭘까요? 이렇게 됩니다. 연관성을 가지고 A에서 B로, B에서 C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재를 다시 정독해보고 공부를 복습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다 이해 못해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넉넉히 있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23쪽 둘째 줄부터는 조금 이 야콥슨의 이론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현대 이론가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서 폴드만이라는 또 이제 후기 구조주의자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인데 폴드만의 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슬라이프라는 사람의 야콥슨에 대한 비판 이런 걸 여기다 기술해 놓은 것인데, 여기까지 공부하다 보면 가부화가 걸리니까 이거는 건너뜁니다. 생략하는 부분은 시험 범위에서도 생략이 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건너뛰었습니까? 23쪽 둘째 줄부터 25쪽 셋째 줄까지 건너뛰었습니다.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정신분석 및 분열분석적 시학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여기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 이론하고, 그죠? 문학 이론을 연관시켰습니다. 그리고 분열분석은 들레즈 가타리 두 사람입니다. 들레즈 가타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들레즈라는 사람과 가타리라는 사람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그 사람들이 제시한 분열분석인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정신분석은 공부하고 분열분석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도 이제 분열분석 쪽은 생략한 미리 얘기합니다. 어딘가 하면 28쪽 밑에서 다섯째 절 한편 김이나는 여기, 그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33쪽 둘째 줄까지 건너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쪽으로 와봅시다. 자, 이제 그러니까 3장에서는 정신분석 비평 문학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락가 읽어볼까요? 3장 정신분석
및 분열 분석적 시학. 야콥슨이 예,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이게 야콥슨이 시학의 정립, 문학 이론의 정립을 위해서 은유와 한유라는 수사학적 개념을 가지고 문학 이론을, 문학성을 찾아내려고 했죠. 자,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정신분석학이라는 이 새로운 학문에서 프로이트와 락강이라는 이 정신분석 학자들도 정신분석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은유와 한유라는 개념을 중요한 개념으로 정신분석을 설명하는데 활용했습니다. 그럼 은유와 한유가 얼마나 현대 학문에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사학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줄어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줄어들었어? 은유와 한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수사학의 5분야가 sak상, 배열, 표현, 암기, 발표. 나도 잘 안 되네. 이게 줄어들면서 은유와 한유로 줄어들었다 했을 때 뭐라고 내가 보충 설명했어요. 이게 은유와 한유의 개념이 많은 걸 빨아들였다, 흡수했다 그랬잖아. 그만큼 지금 보세요. 야콥슨도 은유, 한유 가지고 문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정신분석학에서 프로이트, 락강도 정신분석학을 은유, 한유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 학문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박세진 안 왔어요? 박세진 안 와요? 고은설 읽어볼까요? 김이나는 형식주의 비평은 문학과학이 혼합적으로 있음을 기초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공유가 있지만 원학이 문학 비평 기초과학이라는 한계를 넘어 문학 비평 한 부분으로 포섭하는 유일한 과학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핵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의식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김인환 교수는 형식주의 비평, 우리 형식주의, 러시아 형식주의를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문학과학, 아까 얘기했죠? 과학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학의 법칙을 찾아내서 마치 사이언스, 과학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김인환 교수는 그런 공로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 문학 이론이 과학이 되려고 하면서 도입했던 게 은학이거든요. 소실의 은학. 그거 아까도 내가 한번 얘기했죠. 은학은 과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학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학문으로서의 과학성, 그걸 도입해서 문학 이론도 과학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게 바로 소시르와 야콥슨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은학이 문학 비평의 기초 과학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문학 비평을 유일한 과학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토도로프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해석과 과학 사이에 있지 과학은 아니다는 거죠. 문학 이론은. 그래서 이 김인환 교수는 정신분석 이론이 문학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부고 26쪽으로 갑니다. 프로이트와 락강의 이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교재에서 살피는 것이 프로이트 이론 전체를 살피거나 락강 이론 전체를 살피는 게 아닙니다. 문학 이론과 관련되는 부분만, 특히 은유, 환유 이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프로이트, 락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베이나 읽어봅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잠재적 꿈 사고가 외면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꿈 작업의 두 가지 기능은 앞과 전입니다. 예, 프로이트의 전집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꿈의 해석이죠. 꿈의 해석은 뭡니까? 왜 프로이트가 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꿈을 왜 연구했을까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연구한 사람인데 무의식이
현실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정상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꿈이라고 봤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해보면 그 꿈을 꾼 사람의 무의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꿈의 해석을 쓰게 된 이제 동기가 됐겠죠. 그 꿈의 해석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그걸 이제 핵심만 정리한 것입니다. 이 문장은 보세요. 잠재적 꿈 사고가 외연적 꿈 내용으로 드러나는 과정. 자, 이제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소시르와 라콥슨을 했고 이제 건너가서 프로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 문장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재적 꿈 사고. 외연적 꿈 내용입니다. 맞죠? 이건 내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프로이트가 말한 바 그대로입니다. 내가 그걸 정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꿈의 해석을 읽어보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잠재적 꿈 사고는 뭘까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겠죠. 뭔가 X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무의식이 없는데 꿈이 나타나진 않았겠죠. 꿈은 결과물이고 이것은 원인과 결과겠죠. 이건 X고 이건 Y입니다. X에서 Y가 나왔겠죠. 여러분들도 꿈을 꿔봤을 테니까 왜 이런 꿈이 꿨을까 하고 내가 원인을 자꾸 그게 바로 꿈의 해몽이죠.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해몽인데 왜 해몽을 할까요? 왜 내가 그런 꿈을 꿨을까? 그 안에는 내 무의식 속에 어떤 X가 있었길래 이런 Y가 나타났을까? 이거 찾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자,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X가 Y가 되는 과정. 이걸 뭐라고 했다고요? 꿈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꿈 작업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의식입니다. 이 무의식의 작용으로 이 꿈 작업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꿈을 꿔야 되겠다 해서 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꾸어지는 거죠. 자, 뭐라고 했다고요? 압축과 전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로이트가 자기의 꿈까지 포함해서 자기를 찾아와서 치료를 받는 주체들의 꿈을 다 들어보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학문을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원리나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꿈의 법칙이 있길래 X가 Y가 될까? 그죠? 아무 규칙이 없으면은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그건 학문이 성립이 안 되죠. 그 중에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소시르가 구조주의 언어학을 하듯이, 그죠? 레비스토스가 구조주의 인류학을 하듯이, 프로이트는 뭘 했어요? 구조주의 정신분석을 한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구조주의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구조주의인 것이죠. 그 안에 어떤 법칙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압축, 전이. 또 뭐가 있습니다. 이게 교재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꿈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죠. X가 Y가 되는 어떤 원리. 이거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거꾸로 찾아낸 거죠. Y를 통해서 이 X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법칙들을 찾아내려고 했겠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